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고율 관세 대상을 407종 파생 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냉장고, 자동차 부품, 변압기, 건설 기계는 물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까지 포함돼 국내 수출 업계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약 119억 달러 규모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SMR 수출 시 기술 자립 검증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한 기당 약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계약과 2,4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50년 계약 조건도 같이 담겼습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습니다. 20일 열릴 산업장관회의에서는 설비 통합에 따른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기업 구조 조정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업계 생산 조정 방안과 구체적 재편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핵심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수를 추진합니다. 카카오와 토스가 증권업에 먼저 진출한 가운데 네이버가 후발 주자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분 100% 인수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며 지분 분할 보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아울러서 20분 전에 나왔던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40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어지는 관건은 제3자, 이제 3자 회담이 열리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외신들은 이 또한 이번 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체크 함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여전히 1위는 애플이 지키고 있지만 이 균열이 조금 깨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잠시 후 내용 함께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빌 게이츠의 방한 예정되어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이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속에 어제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발언을 통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온 바가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쪽의 베팅이 80%가 넘기는 하는데요. 이 흐름들 함께 체크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폴더블로 반격한 삼성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삼성폰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여전히 1위가 애플이기는 하지만 균열이 깨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볼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진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홍보가 아니라 진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가 2분기 점유율이 23%에서 이제 32% 정도 끌어올리면서 이제 애플의 아성에 유효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애플이 가장 신경을 쓰는 지역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지역이나 아시아나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본토입니다. 본토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건 애플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애플이 이 지역에서 어쨌든 56%에서 4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나왔던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그런 선전 때문인데요. 애플이 이제 56%에서 이제 49% 하락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폰 아레나라든가 다른 평가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점유율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갤럭시 Z 폴드 7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봤는데 너무 이쁩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뭐 진짜로 폰 이렇게 해봤더니 얇습니다. 얇아서 이제 역대 최다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판매 속도 역시 뭐 이전 모델보다 이제 50% 이상 빠르게 하고 있고, 사전 예약을 해도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얇고 가볍고 된 이 진 디자인이라든가 200메가픽셀이라든가 강화된 방수 기능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기반의 편의시설, 이 소비자들이 정말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뜨릴까 뭐 이게 정말로 이게 품에 안고 이렇게 막 다니고 계신데, 소셜미디어에서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출시 이후에 이제 5만 건 이상이 쏟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실제로 유튜브에서 휜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휘었다 그렇게 뭐 실험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긍정적으로 중립적인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비싼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삼성이 전략이 정말 좋은 게 A 시리즈라고 이제 저가형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초고가 라인도 많이 팔고 있지만 저가형을 팔면서 미국의 이제 저가형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면서 고객층을 넓힌 점도 점유율 확대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정말 고가 라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삼성이 잘 공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시장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지만 점유율 하락 속에서 이제 아이폰 가격이 이제 이 부분들 전략을 바꾸고 있으면서 아이폰도 이제 폴더폰을 2026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략 속에서 변화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은 계속 변화하는 혁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바꾸라는 혁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단순한 실험적인 제품을 떠나서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차별적인 경험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은 뭐 이렇게 뭐 안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최근에 몇 년간 뭐 계속 뭐 16이라든가 이런 걸 나왔고 내년에 17을 내겠다지만 큰 디자인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마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게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가격 전략에도 차이가 좀 두드러집니다. 삼성은 보급형 A 시리즈부터 초고가 이제 폴더블 시리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했지만, 소비자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주고 있지만, 애플은 이제 아이폰의 이 제한된 가격에 고가 라인만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애착을 갖고는 있지만 너무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소비자의 인식이나 트렌드의 어떤 변화도 중요한 요인도 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얼리 어답터들이 폴드폰들에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먼저 가져가는 이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셜 미디어든가 유튜브들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아마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는 애플보다는 삼성이 어쨌든 이 혁신과 이미지가 먼저 가고 있다. 애플이 혁신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희석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승세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애플은 다음 달에는 이제 슬림형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엣지 모델과 경쟁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 또한 애플도 같이 좀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기는 202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이 폴더블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폴더블 아이폰으로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애플이 이제 2020 말씀하실 때 선보일 예정인데 당분간은 아마 이제 이게 삼성이 독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따라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5년간 축적된 이 기술과 브랜드 경험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 물론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가진 게 뭡니까? 강력한 생태계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진입 즉시 시장의 균열은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제 선도한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애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소비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흔들리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먼저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강점을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삼성이 주도하겠지만 바로 이제 애플이 따라오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AI 구도가 있을 겁니다. 이제 AI 시장 경쟁 구도가 있는데 이 폴더블 시장뿐만 아니라 AI 경쟁 구도도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과 안드로이드, 구글, 퀄컴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애플 구도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서로가 약간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부분은 안드로이드 구도는 약간 공격적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영과 속도 면에서 우위를 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 생태계가 결합된 구도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지만 요 두 개의 부분에서는 아마 애플이 좀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누가 더 많은 어떤 경험자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들이냐에 따라서 AI 시장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애플은 이제 충성심 있는 고객들이 좀 많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내놓게 되면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폴더블 시장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가치 5천억 달러입니다. 오픈 AI가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 매각에 대한 규모가 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외신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자 거래, 세컨더리 세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픈 AI가 60억 달러로 이른바 세컨더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거래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제 현재 직원이라든가 가진 주식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업이 이제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컨더리 세일이라는 의미는 이런 건데요. 회사가 새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주주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식에 내놓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IPO를 하지 않고 이런 주식을 이제 자신들이 팔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어쨌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초기 어떤 투자자들이 현금화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일부를 매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동시에 외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주식을 갖고야 하는 거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전 직원이 가진 부분들을 여기 일부를 이제 팔게 하는 부분인데 이 거래는 이제 직원들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제 회사의 공무주가 아닌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메타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타들이 돈을 이제 많이 주면서 빠져나가는데 오픈AI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안에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너희가 주식을 팔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라는 방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I 인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재 유출 방식을 어쨌든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AI 업계
이 거래가 이제 오픈AI가 민첩한 자금 조달과 함께 내부 안정적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60억 달러를 이렇게 이제 비상장적으로 이제 세컨더리 세일을 하다 보니까 가치를 평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AI가 5천억 달러 가치를 평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스페이스X가 최근에 4천억 달러의 정도의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비상장 기업 중에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AI가 높은 가치의 어떤 기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5천억 달러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만약에 이 가치가 확정될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X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가치 있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있을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소프트뱅크랑 있었던 지분 매각과 자금 조달과는 별개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AI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위험 요소 있죠. 어떤 게 있으면 일단 규제, 그러니까 늘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건 규제입니다. 규제.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오픈AI가 너무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보니까 규제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확장이나 제약에 대한 데이터 사용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게 많고요. 이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입니다. 지금은 앞서가고 있지만 오픈AI가 언제 또 뒤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엔트로픽이나 글로벌 경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지면 5천억 달러의 가치는 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치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입니다. 최근에 5.0을 내놨지만 4.0보다 못하다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시 지금 4.0을 쓰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가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유료 사용자가 높지다라고 하지만 무료 사용자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성 확보를 계속 이제 아직까지 수익성 확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하지 못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뭐 이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그 높아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이 계속 클라우드라든가 오피스 검색이라든가 뭐 인프라가 수요 확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계속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오픈AI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규제 대응이라든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의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이번 지분 매각에 있어서 오픈AI 투자자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회사 안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혹은 전직 직원들까지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AI 매각과 관련된 세컨더리 세일과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AI 시대의 블루칼라 역설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인공지능 적용 가능 직업군 분석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된 걸까요? 그 직업을 이제 선택하실 때 이제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이제 권해줄 직업과 AI가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AI를 20만 건을 이제 대화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대체할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체하지 않을 직업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직업을 인공지능에 밀접한 연관된을 점수화했습니다. 그 결과 AI에 가장 크게 받을 직업군을 뽑아봤더니 통번역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통번역가가 있고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역사학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영업직, 웹개발자, 데이터 분석가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위협받는 직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복적인 언어 작업이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작업들은 아마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안전적인 직업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관공, 역시 제가 봐도 이건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배관공, 간병인, 청소원, 그다음에 양로 보조사,
이런 부분들, 인간의 손길이라든가 직업적인 대면적인 작업이 필수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체하기 힘든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의 상당 부분은 아마 대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루 칼라의 상당 부분은 대체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인간과 교감이 필수적인 이런 것들은 AI가 아마 대체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령화되면서 돌봄과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아마 고려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이트 칼라가 오히려 AI가 등장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AI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과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어떤 역량을 좀 키워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키워가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그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전자계산기 막 이렇게 생기면 너희가 나중에 뭐 그런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거나 창의적이거나 이렇게 많이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뭐 전략적인 사고가 있으면 충분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AI가 잘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제시하는 직업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메타가 뭐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더 잘하는 직업이나 AI를 잘 다루는 직업군들은 고소득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전략적 사고를 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작가라도 이런 작가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나 소통 능력입니다. 팀을 이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AI와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즉 도구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직업군은 정말로 향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AI를 살아가는 핵심 도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하기 어려운 인간의 능력도 강화하겠지만 AI를 도구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AI가 등장하고 나서 직업군에 있어서 살아남을 직업과 또 살아남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서 나누어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봇 올림픽 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이 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로봇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로봇 올림픽이 열렸었고요. 여기에 지금 16개 나라에서 온 280개 팀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들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이게 14일부터 이제 4월간 베이징에서 열렸었는데, 뭐 로봇이 이제 저는 이게 뭔가 했었는데 로봇 올림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축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많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제 그냥 로봇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축구, 달리기, 복싱, 그러니까 올림픽처럼 뭐 다양한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도 했었고, 뭐 이 부분에서 그 외에도 뭐 그 번외 경기로 약물 분류라든가 청소, 약 정리, 실용적인 과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림픽도 했지만 다양한 실험적인 것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힙합 댄스라든가 무술 시범이라든가 워킹이라든가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에서 이런 부분도 했었고요. 이렇게 단순한 웃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최 측은 실패와 뭐 이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도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것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 제조 현장이라든가 협업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지속적인 핵심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이제 전략적 투자가 있었고요. 노령화 문제라든가 기술 경쟁 심했어도 휴머노이드 로봇 문제가 핵심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수십억 달러와 어쨌든 보조금과 함께 약 1조 달러의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넘어지고 충돌하는 한계가 보여줬고 동시에 이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보여주는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실패조차 이제 값진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로봇의 기술이 발전에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왜 이 대회를 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국가 전략에 어떤 키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있는데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로봇이
로봇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어떤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많이 뒤쳐져 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부분은 어쨌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인류가 로봇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리허설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로봇 체육대회로서 기사가 사실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로봇 쪽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는 로봇 산업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맞게 될까요? 다양한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강점도 보고 약점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보면 잘하는 게 속도하고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빨리빨리가 콰이콰이라고 하죠. 이제 빨리빨리를 정말 잘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개의 기업과 어쨌든 연구소와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고 대량 생산은 정말 많이 했으면서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것을 보여줬고요. 생활 밀접 과제라든가 어쨌든 청소, 돌봄, 물류의 응용 같은 걸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중국이 많이 보여줬는데 약점도 분명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면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가 우리가 많이 봤었죠. 현대차와도 했던 뭐 보스턴 다이내믹 아틀라스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밀하고 정말 보기 좋아요. 센서 제어, 뭐 동력학이라는 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정밀 제어라든가 안정성 면에서 한계를 많이 덜어냈고 양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세밀함이나 이런 질적 양성도는 아직 서구나 미국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나 환경들이 달라지겠다라고 하고 정부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가능성이나 이 대회에서 봤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의 투자 환경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했으면서 이미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와 이제 보조금과 1조 위안의 대형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회를 통해서 아마 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고 로봇 산업이 이제 국가 어젠다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와 함께 이제 국가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 쪽은 자본을 투자를 한번 하면 좀 꽤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고요. 테슬라 반값 리스 충격입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쪽에서는 전기차 리스 요금을 전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타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좀 약간 의외인데, 그러니까 테슬라 인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 이제 자동차 리스를 보면 이제 영국 타임즈에 보면 최근에 40% 할인 혜택을 최대 제공함으로 있어 모델 3 같은 경우에 약 252파운드 정도로 이제 부가세는 별도긴 하지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377파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 600에서 이제 700파운드 정도로 제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쨌든 판매 부진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 가격은 유지하면서 재고 과잉과 영국 내 어쨌든 저장 공간, 어쨌든 이 저장 공간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리스를 활용해서 어쨌든 월 납입부 축소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공간을 절약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되 프리미엄은 어쨌든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들에게 어쨌든 가격에 대한 판매는 줄이라되 자신들의 어쨌든 테슬라의 프리미엄의 어떤 전략은 유지하겠다라는 어쨌든 그런 게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7월 달에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이제 Y2Y가 어쨌든 60% 정도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불과 1000대도 안 팔렸습니다. 987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시장 점유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BYD는 2.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리스 전략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리스 업체들에게 최대한 40% 정도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로
유저들로 하여금 월 리스 금액도 사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낮춰준 상태이긴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국 시장 안에서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 성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사태는 있는데 테슬라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이 이제 가격 인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형이나 보급형이나 모듈 확대나 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전략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쨌든 제가 볼 때 고객 서비스라든가 브랜드 신뢰를 세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든가 AI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영국 부진이 던지는 메시지가 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고성장 시대에 정점을 지는 신호의 부분에서 자신들이 어떤 지금 이 메시지가 던지는 걸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들이 되고 이제 시장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BYD가 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모델의 중심의 전략이 지금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대중형 라인업과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라든가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신성장이 있더라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 시장에서 위기는 단순한 어쨌든 지역적 문제를 떠나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기업의 모델을 떠나서 모빌리티라든가 에너지 기업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이번 할인에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영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좀 보면 한 60% 줄어든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지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가 29.96%로 상한가 터치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데브시스터즈 14% 올랐습니다. STX 엔진과 후성,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모두 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SAMG 엔터가 18% 낙폭을 그리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11% 빠졌습니다. 한택도 11% 떨어졌고 현대 바이오와 루닛까지 10%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7% 넘게 올랐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거에 대비해서 태양광주들은 좀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미국 태양광 시장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OBBBA 세액공제 규정이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완화됐다는 점인데요. 미국 국세청이 새로 발표한 기준을 살펴보면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착공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4년 안에 완공을 하고 또 전력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날짜를 넘겨서 착공을 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만 전력 생산이 이뤄지면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원 방식인데요. 보조금 규모가 투자비의 30에서 50%에 달하고 단순 세액공제뿐 아니라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려했던 보조금 절벽이 크게 완화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태양광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 관세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개장 때 좀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나마 태양광은 관세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강화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다소 좀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OCI 홀딩스가 그중에서도 특히나 유독 눈에 좀 돋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OCI 홀딩스는 미국 발전업체 태양광세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때문에 이 미국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최소 2029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수요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나 착공 기준이 완화된 것도 호재입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실제 패널을 설치하기 전이라도 이 지지대만 설치해도 착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업체 입장에서는 기초공사만 진행을 해도 보조금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덕분에 향후 미국 내 프로젝트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미국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뛰었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1%대 상승에 그치긴 했지만 OCI 홀딩스는 7% 넘게 오르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정책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게 이번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관세가 좀 완화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주가가 한 3% 넘게 오름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상승은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의 방한 소식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이 오는 21일에 한국을 찾는데요. 이번 일정에는 재단의 핵심 인사들도 함께 들어와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국내 기업들과 백신 협력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게이츠 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대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장티푸스 백신 임상이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과정에서도 재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왔고요. 이런 협력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 방안은 단순한 의뢰 방문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나 추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빌 게이츠의 방한 이슈랑 맞물리면서 백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랑 협력할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자체만 떼고 본다면 현재 최근 실적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외형 성장이 눈에 띄게 는 모습입니다. 매출이 3,1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45% 증가했는데요.
했는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CDMO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연구 개발비와 판관비가 늘다 보니까 적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성장통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노피와 함께 개발 중인 폐렴 구군 백신 GBP410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능력이 커지고 또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 기대까지 겹치면서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한 일정은 21일 목요일로 현재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은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방한을 한 이후에는 세론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83% 정도 오름 세션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0.1% 프리마켓에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이야기 해볼 거고요. 조선은 그래도 돌고 돌아서 시장을 잘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죠.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중공업은 2% 넘게 오름 세레션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대형 LNG 운반선 수주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 2곳과 함께 이 LNG 운반선 6척 계약을 맺었는데요. 규모가 2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선박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올해 누적 수주액이 48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벌써 연간 목표치의 절반을 이미 채운 상태고요. 특히 상선 부문만 따로 떼놓고 보면 목표의 70%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주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선은 돌고 돌아도 힘을 계속 좀 받아가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 중 하나가 조선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따온 수주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는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 친환경 선박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제해사기구가 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LNG 운반선 같은 친환경 선박 발주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다시 보여줬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미국 조선업과 협력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FLNG 분야에서 협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수주와 더불어서 글로벌 친환경 선박과 해양 플랜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주 흐름에 더해서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기회까지 더해진다면 중장기 성장성에도 한층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LNG 이제 수주 소식은 일단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두 척 수주 소식이 들린 상황이고요. 카타르발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는 늘 조선의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선까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부터 볼 텐데 이 종목 또한 어제 우리 개장 시간에 먼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관세로 같이 묶인 영역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하락은 미국발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기는 이 고율 관세 대상을 크게 늘렸는데요. 여기에 굴착기나 불도저, 또 지게차 같은 건설 기계가 포함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원래 600여 종이던 관세 대상에 400여 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까지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추가된 품목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부분에 최대 50% 관세가 붙습니다. 특히 HD 현대건설기계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주력 제품이 바로 이번 관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 어제 짚어봤던 것처럼 이건 이제 중요한 건 함량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부품이 어느 정도 함량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나기 전까지는 관세가 50%, 그 이후로는 상호 관세 15%, 그 이후로는 상계 관세까지 지금 부과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실적이나 업계 전반적으로도 사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출에 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 관세가 붙는 품목들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던 제품들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신흥시장과 중국에서 판매가 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시장 진출도 확대하려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컸습니다. 실제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종목들도 함께 떨어졌고요. 미국 관세 확대가 전력과 건설기계 업종 전체 수익성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규제 대응 지원과 관세 절감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관세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체감할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언급됐던 그 피해 수혜 섹터 중에서 피해 섹터 중에 하나가 변압기 쪽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출 데이터 열어보면 항상 믿음직스럽게 잘 찍혔던 쪽인데 이쪽에서도 마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일단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어제 떨어진 부분을 좀 만회를 해갑니다. 한 2% 정도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 텐데요.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원전주들이 우르르 밀려나면서 왜 그럴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하락은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한미 원전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추진하면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계약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우리 측에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점들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9천억 원 규모의 일감을 주고 기술 사용료로 2,4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국 원전 한 기당 1조 원 넘는 돈이 미국 기업으로 간다는 얘긴데요. 계약 기간도 문제로 꼽힙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런 구조가 이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해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기술 자립에도 족쇄가 걸린 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사업 수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던 종목인데요. 이 협정이 알려지게 되면서 향후 수익성과 기술 주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어제 주가도 크게 밀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로 독소 조항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우르르 밀리는 부분도 함께 아마 확인을 좀 하셨을 텐데요. 다만 이제 단독 뉴스기 때문에 후속 보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노이즈가 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마진에 대한 훼손 부분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산업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 수주 자체는 분명히 호재긴 하지만 알짜 설비 계약이 웨스팅하우스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정에 포함된 항목에는 원자로 제어 시스템이나 핵심 기자재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수주를 따내도 중요한 계약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 넘어가는 구조인 거고요. 연료 공급권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체코
아람코와 사우디 원전은 100%, 다른 지역도 절반을 맡게 되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체코 수주를 지켜내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워낙 길고 조건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많아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체코 수주를 따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측면과 일단은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반응이 나오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불공정 계약이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3%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개장 후에도 함께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의사록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 잭슨홀 미팅까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에서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또 아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zel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죠. 관련해서도 3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3,200포인트, 이 코스피에서 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증시는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참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좀 정책에 대해서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은 큰 호재보다는 우려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네. 조만간 발표될 2차 이제 상법 개정안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또 발표가 될 예정이죠. 첫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안 이번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환호할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조만간 반도체 관세를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죠. 적게는 100%, 많게는 200%까지 적용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점에서 제외가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다시 기술주를 선두로 오름세를 또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불안감으로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관망세로 매도세가 지금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북선을 선물로 들고 갈 예정인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북선을 선물하면서 당연히 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서류상으로 15%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협상이 잘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좀 고개를 숙이던 걸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여부에 따라 증시가 다시 박스권 상단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세인 자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된 이슈들 계속 팔로우해 보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정상회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게 됐고요.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3자 회담이 2, 3주 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자 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의 수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3자 회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 관련된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실은 방산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방산이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아무래도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져서 방산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재건 관련주라든지 건설기계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통신 관련주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1주에서 늦어도 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22일 날 3자 회담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자금이 지금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를 하면서 좀 안보를 좀 보장해 주는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측에서 보장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뚜껑을 좀 까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종전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영토 협상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휴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 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토 협상을 하자라고 과거에 이 마찰이 있었었죠. 그걸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종전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종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종전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관련해서 이 회담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며칠 안에 가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관련된 회담은 2, 3주 안에 지금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나온 만큼 언제 열리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돈바스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바스 지역 사실상 이 히토류 관련된 영물 그 광물에 관련된 수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돈바스 지역이 아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을 80% 정도 했지만은 20% 정도는 아직 점령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천연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히토류까지 풍부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과거에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결국에는 종전을 안 하면은 영토를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협상을 할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1994년도였죠. 그때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맺은 적이 있는데 이게 불발이 되면서 불발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회담을 또 가지게 됐죠. 관련해서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의 3자 회담을 또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5% 상승하면서 3,1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3,200포인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0.18% 상승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선을 살짝 좀 깨진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800포인트 위로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로 다 켜진 모습입니다. 1위부터 5위 오늘은 좀 상승불이 켜진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5%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7% 상승 랠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좀 많이 하락한 탓에 오늘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7만전자 선에서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도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0.6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강해질수록 바이오 종목들 수혜 종목으로도 급부상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도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같이 투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도 좋습니다. 0.9%, 1%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ESS 배터리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FP 배터리까지도 배터리 업계 호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완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로는 0.46%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단 안에서도 좀 주가 흐름들이 나뉘어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함께 팔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기관에서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네요.
아침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략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강보합권을 현재 유지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현재 횡보세 거의 네. 박스권 부근에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맴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횡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하락분을 일부 되돌려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 중에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후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혹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관세의 뭐 율이라든지 아직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좀 관망세가 좀 짙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전저점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원전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4% 가까운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원전주 하면 상반기를 또 주도했던 이런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힘을 좀 잃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5개년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좀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원전이 뭐 끝인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에너지는 꼭 AI로 필수로 필수품이기 때문에 원전 역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횡보를 본다면은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제 1조 이제 악재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밴드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5월 말부터 지금 8월 달까지 반복적으로 거의 횡보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요. 박스권 하단 밴드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특히 딱히 지금 이상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스탠스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좀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모습입니다. 오늘 4%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여쭤봤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또 오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 감세 때문에 계속 좀 탄력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슈는 있었는데 다시금 말이 바뀌게 됐습니다. 새 공제 지침이 완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느 정도는 좀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금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다시금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이쪽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저는 바라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기존에 처음 설명을 좀 드릴 때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 3만 1,000원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4만 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지면서 항상 이제 질문을 받아왔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지금 현재 가격이 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과거 한 5월 달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를 반복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그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다시 3만 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솔루션도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매수의 기회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도 뭐 추가 매수라든지 평단을 낮춰서 대응 전략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앉은 좀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완화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좀 세워봐도 괜찮을 걸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지금 구간이 한 열흘 정도 반복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구간이 31,000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을 좀 돌파해 주는 게 관건일 것 같고 그 돌파의 요인은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단기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죠.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썰런이라든지 15% 정도 좀 시세가 나온 만큼 미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만큼 국내에서도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ESS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한 40톤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결국엔 태양광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재생에너지 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도주 중에 하나로 또 하나 좀 짚어볼 점이 바로 조선업일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이 장전에 또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거북선을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조선업 좀 불안하지 않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스탠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지수도 상승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할 때도 조선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선협력 펀드까지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에 대해서 향후 협력을 안 하게 된다면은 중국에게 2027년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국의 협력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북선을 선물을 하면서 당연히 조선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조선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증시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관련해서도 사실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뭐 조선업이라든지 중공업 쪽으로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의 이 전략들은 또 어떻게 좀 엮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점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네.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요. 네, 화청이나 원청을 좀 많이 좀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흔들림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선이라든지 혹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좀 흔들림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노란봉투법이 뭐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유효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은 좀 상승세로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아무래도 업계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이 조선업들에 대해서 주가 추이들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좀 내렸었는데 오늘 분위기도 좀 이어가는 것 같네요. 코스피가 3,200선 내주고 오늘도 3,170포인트 선 약보합 정도고요. 코스닥도 800선 내주면서 흘러갑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양시장 현물에서 모두 다 일단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어서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최근에 매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네. 아침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지라인이었던 3,100포인트 선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투매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악재로 어제 여겨졌던 반도체에 대한 300%의 최대 300%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보면 다 알다시피 이 협상용이겠지만 TSMC를 압박하기 협상용이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1년치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30%대의 수익률을 달성한 점 그것이 사실상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제 관련돼서 뭐 대주주의 맞아요. 양도세 이런 이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이 흐름에서 본다면 단기에 반등을 워낙 많이 했던 코스피에 대해서는 일부 이 빌미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알고 있던 악재, 반도체 품목별 관세 남아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던 악재는 항상 우리가 우려감이 결국은 이 매도로 작용했다는 근거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때려 맞은 뭐 그 상황에선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뭐 향후에는 또 반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 단기적인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또 이제 저가 매수로서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시간이 좀 갈수록 해석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단 이 미국 관세에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이제 407종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일렉트로닉을 비롯해서 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으로 낙폭이 좀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던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이제 조선이라든가 방산 거기에 이제 전력까지 그나마 이제 조선주들은 어느 정도의 저점은 좀 찍고 나서 반등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저 긍정적이지만은 기존의 주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네. 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원전주들을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도 한번 시장에서 뭐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원전주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일단은 그러면 오늘 어떤 테마들이 미리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저희가 관세로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크게 보면 태양광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철강,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까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태양광은 그나마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조선이고요. 조선 쪽은 뭐 돌고 돌아도 계속 힘을 좀 주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조선 관련한 에센시스라는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79.3%까지 오름세 시현하면서 53,8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엔진 쪽 강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의외로 또 STX 엔진 같은 종목들을 오늘 1위 종목으로 순매수로 좀 담아가는 움직임도 같이 체크되고 있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원전이고요. 이쪽은 이슈가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하락하는 섹터긴 합니다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웨스팅하우스랑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단독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뉴스였고요. 일단 내용들 후속 보도는 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확인이 사실로 된다면 마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대응책을 가져가야 될지 전략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선을 관세 쪽으로 먼저 옮겨서 태양광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그래도 다행히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닝 기대감이 가장 컸던 건 사실 한화솔루션이었는데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좀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OCI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어제는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이 두 종목 두고서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OCI 홀딩스보다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1,200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컨센을 그렇게 높게 잡았는지 1분기 300억에서 네. 2분기 1,200억 잡았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던? 네,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신감이 조금은 이제 좀 어깨에 네. 힘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오히려 저는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추진 중이었던 네. 사실 이 ITC를 2030년까지 이제 준공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또 투자의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얘기 이따 할 거지만은 원전에서 이제 투자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모멘텀적인 요소가 일단 작용했다고 보는데 뭐 아까도 이제 제가 원전 얘기를 좀 빼놨지만 원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일단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솔루션하고 OCI 홀딩스 두 종목이 사실 태양광 쪽에서는 이 베스트 토픽 종목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의 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상승폭이 좀 적었던 터라 OCI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갔대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OCI 홀딩스보다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의 점수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OCI 홀딩스는 자회사 실적 부진이 이제 일회성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당장 OCI 홀딩스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웨이퍼 가격이 조금 오른다라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제외한다면 당연히 하나솔루션 쪽으로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ITC 얘기했지만은 네. 2030년까지 이제 준공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솔루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ESS잖아요. 이것이 이제 준공부터 이제 완공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그래도 뽑자면 하나솔루션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여천 NCC의 그쵸, 그쵸.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금 수혈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 김동관 회장이 그것을 빠르게 버릴지 네. 그것은 사실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린다면 또 오히려 악재에 대한 해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은 3만 원대 초반에서는 네. 일단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계속 가져가 보고요. 근데 멀티플도 내년에 26년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증가된다고 이제 레포트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고 선행 26년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OCI 홀딩스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오히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3만 원대 초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겠네요. 3만 70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그때 크게 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부분을 아직 메우지는 못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기회는 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에 묶여있는 쪽 중 하나가 또 반도체라서 반도체로도 옮겨볼게요. 최대 300%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게 부과하다가 점점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투톱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흐름을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삼성전자는 약보합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69,900원, 7만 전자를 딱 깬 구간에 있거든요. 그럼 요 정도 가격대가 이 품목관세 우려는 선반영된 가격이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품목별 관세의 300% 최대치가 과연 현실화될 가능할까?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있더라도 시장에서는 계속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니까요. 재료로서 작용을 한다는 건 알고 그럼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기회다? 다시 회복이 빠르게 리커버리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다 알고 있듯이 이 파운드리 쪽에서 퀄컴이 또 하나의 고객사로 연결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이 작년에 시초가였던 78,000원대 구간 지금 아직까지도 그 구간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네. 회복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눈높이가 5만 원대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고 맞아요. SK하이닉스는 벌써 주가 수익률 봤을 때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좀 쉬는 것도 우리는 용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네, 드려주고 맞아요. 싶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SK하이닉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덜 해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7일 날 워낙에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그것을 계속 시연을 잘 해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루빈이 출시되잖아요. 거기 선주문이 벌써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이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목표 TP가 $200였다가 지금 $240까지 또 높여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해서 눈높이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한 6.7배 수준 같아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것은 이게 계속해서 할인 요소는 계속 우리나라의 뭐 상장된 주가로서는 할인 요소는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네. HBM의 선두 자리로서는 정말 너무 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28조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38조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은 42% 유지된다는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효과들 봤을 때 그리고 또 M16X 청주 옆에다 또 증설하잖아요. 그럼 월 한 20만 정도 증설. 그러면 공급 쇼티지를 계속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는 계속 열려 있다. 근데 과거와 같이 쇼티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HBM4는 계속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통과한다고 하면 50% 지면 갖고 있어도 저는 예상치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만 원대가 원래 네. 저항대였다가 네.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26만 원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26만 원대 터치가 되면 지금 26만 7천 원인데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 라인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SK하이닉스만의 뭔가 모멘텀을 또 추가로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갖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실적인데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도 주가 움직임은 좀 뚜렷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쵸. 핵심은 엔비디아의 아까 말씀드렸던 루빈이나 그리고 블랙엘 같은 경우 4월 달부터 이 출시됐던 그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의 통계치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두산인데 그 효과가 SK하이닉스에 빠르게 전가가 될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요즘에 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가격을 이 ASP를 한 60% 올렸잖아요. HBM4에 대해서. 그 자신감을 가져도 되거든요. 원래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충분히 27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격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때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상방을 뚫을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남은 HBM 이쪽일까요? 뭐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워낙 좀 기대치보다 낮았던 쪽이 우리가 반도체 부분이었잖아요. 2분기 때. 그리고 눈높이도 실적이 4조대로 예상치 그렇죠. 완전히 하였기 떨어졌죠. 때문에 사실 3분기도 실적의 커버리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파운드리가 해결이 됐다면 남은 거는 이제 HBM. 반도체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퀄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리 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벽 7만 원대 중후반의 장벽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장벽을 넘어야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구조대가 많이 요청을 구조대, 하기 8층 때문에 구조대. 네네네 그 구조대를 네. 또 우리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7층 구조대가 잠깐 왔다가 지금 다시 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에요. 7만전자 지금 자리 내준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다시 지금 바뀌었네요. 26만 7천 원까지 일단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체크는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일단은 관련한 종목,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가 조선 쪽에 힘을 가장 크게 보태주는 이유 중에 하나죠. 25일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MRO 프로젝트도 그렇고 요즘에 그 사업성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그래도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수주 잔고를 이제 대형 뭐 3사를 비교했을 때는 수주 잔고가 그래도 한 3년치에서 4년치가 좀 확보가 돼 있다는 점도 네네.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근데 악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제 1월부터 7월에 우리가 흔히 잘 믿고 있는 고마진의 LNG 선 네네. 선박의 수주가 중국한테 중국으로 갔죠.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만약에 뭐 한 30척대 수주했다면 지금 9척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은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해줘야 될 때 좀 지금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로가 조선주는.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방산보다 그래도 모멘텀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MRO도 있고 LNG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면 미국에서 발주를 많이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큰 게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점은 네. 그래도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200조 단위다. 근데 또 하나 남아있으니까 MRO인데 MRO 같은 경우 MRO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게 군함 건조거든요. MRO를 함으로 있어서 그것을 하고 그다시 그다음 레벨로 가는 게 군함인데 거기서 2042년까지 뭐 1,000조에 달하는 네. 그런 군함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아마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사실 컨센서스보다 워낙에 높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X 엔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뭐 한국카본 이게 이 본행제 업체들도 실적이 워낙에 네. 좋게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형 3사는 주가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많이 막히는 흐름이지만 중소형 기자재 쪽에서는 다음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는 점은 그래도 저는 하나의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이게 세론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재료인지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주가가 빠져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발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주가가 너무 올라 있으면 한미 정상회 하고 나서 단기에 세론이 나올 것이고 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럼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자재도 사실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엔진 쪽 하면 한화 엔진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어제부터 STX 엔진도 움직이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도 STX 엔진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새롭게 발굴된 지금 STX 엔진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STX 엔진도 차트 보면은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단기간에도 올랐고 중장기로 봐도 주가가 뭐 한 10배 정도 상승한 엔진주들도 꽤 있어요. 그 지금 보면은 중국의 선박 수주가 많음에도 이제 전박 수주가 많은 그 네.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듀얼 엔진 같은 경우 친환경 엔진 같은 경우 중국 기술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주가 나와도 엔진한테는 호재, 그쵸. 한국에서 수주가 나와도 엔진한테는 호재니까 오히려 제일 많이 상승하는 게 지금 엔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서 STS 엔진은 또 우리가 K9 뭐 관련돼서 이제 K2와 관련돼서는 또 이 엔진을 또 국산화에 적용을 한 또 하나의 업체로서 하나의 밸류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틀 연속해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러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이것을 신규로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오늘은 좀 눈으로만 보자. 네. 네, 결론입니다. 네, 기자재 쪽 너무 빠르게 오른 감이 있긴 하죠. 그렇죠. STX 엔진도 차트 좀 돌려보시면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하긴 했습니다. 7월 달 초반에 19,000원대였는데 지금 37,750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7,000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있는
있는 원전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쭉 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뭐 기간도 50년이라는 부분 등등 알짜 계약을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대표님 일단 이번 뉴스를 두고서 어떻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나가 딱 중요한 게 하나인데 네. 그럼 로열티, 이게 기자재 쪽은 1조 정도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죠. 미국 쪽에. 그렇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제외하고 네. 이게 주기기에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 쪽은 일단 낙폭이 워낙 큰 것을 용인을 하더라도 또 하나가 로열티거든요. 로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한 1% 정도로 제가 계산해서 1%가 좀 안 되나 네. 그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용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뭐 바이오도 사실 이 기술 이전했을 때 네. 로열티 막 5%씩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핵심 그 기술력이 계속 우기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만약에 친다면 네. 20조 정도를 수주를 하고 거기서 1% 2천억 정도는 그렇게 큰 로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에 캐파가 원전은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인수설이 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아직 확정 안 했지만 네. 인수하면 되거든요. 인수하면 큰 문제는 사라지는데 그것이 확정적인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은 내년에 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이잖아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에너빌리티가 또 지분을 한 투자를 1,300억 정도 네. 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프로가 빠져야 정상일까? 예를 들자면 2자릿수가 빠져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근데 6%대 정도 빠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가 다 반영이 됐나?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지만 당장 오늘 나온 얘기 치고는 어저께 이제 그 시간 외로 그렇죠. 빠진 걸 합치면 그래도 한 10%대지만 6만 원대를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은 오후장 가서 계속 이 가격대까지 버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시장에서도 용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큰 리스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열티를 뭐 10% 준다, 뭐 20% 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1%. 네.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그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리스크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일단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을 잘 지키고 있는 중이라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한 5.6%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며칠 전에 그 알테오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한 6% 빠졌다가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2%에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정도 낙폭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낙폭을 줄여가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삼성 OLED로 감정 표현하는 로봇 등장이라는 댓글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7년부터 테슬라에 OLED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또 단순히 디스플레이 공급을 넘어서 이 삼성과 테슬라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8인치대 이 OLED 디스플레이로 현재 테슬라 전기차 모델 S, 그리고 3, X와 Y의 뒷좌석용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사이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전기차에는 이미 LCD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OLED 교체가 가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8인치대 OLED는 LCD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싸고요. 또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와 또 원가 절감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자동차용으로만 활용되기에는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덜 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강해진 건데요.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룹 차원에서 이 시너지와 미래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인데요. 이번 거래에는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까지 그룹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 딜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급망 효용성을 극도로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한 그룹이 다양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단순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OLED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후보를 보기에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이 옵티머스는 2026년 대량 양산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젠3부터 얼굴 부위에 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관점에서 조금 들여다보자면 이 얼굴 부위는 반구형 구조이기 때문에 LCD로 구현이 어렵고요. 경량 또 저전력 선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OLED가 훨씬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진행 상황, 또 사용자 피드백 등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향후 B2C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감정 표현 등 인간화 기능으로까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적용은 단순 디스플레이 판매를 넘어 삼성의 기술력과 또 브랜드 영향력을 글로벌 로봇 시장에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초기 공급 계약이 향후 산업용 또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삼성그룹 제품이 선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BOE랑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있어서도 BOE 쪽에 BOE 대비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죠. 14년 8개월 동안 BOE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댓글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6개월 만에 엔비디아 금고지기라는 댓글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 대상 매출이 크게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빠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0.09%대 하락하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는 단일 외부 고객으로 약 10조 8,90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결 매출의 27.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 같은 고객 매출이 3조 637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 만에 무려 3배 넘게 3.6배가 증가한 수치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 고객을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AI 칩용 이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현재 아무래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성장은 이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또 블랙렐 GB300 출시에 따른 이런 수요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웰 GB300 하나에는 이 HBM3 12단 8개가 탑재가 되는데요.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필수 부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SK 하이닉스까지 이 미국 매출의 비중도 현재 70% 가까이 올랐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까지 이렇게 엔비디아 팀으로서 같이 좀 구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좀 있고요. 27일에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시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매출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매출 증가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나 혹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다양한 영향을 준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 집중해 볼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먼저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관점에서 특히나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BM은 이 범용 DDR5, 이 D램 대비해서 웨이퍼당 단가가 현재 약 45% 높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면요. 실제로 상반기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의 경우 54% 정도가 HBM에서 발견한 것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또 1분기에는 글로벌 D램 시장의 점유율 36%로 삼성전자가 34%였던 것을 훨씬 더 제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론이 내년 HBM3 공급을 사실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올해 이 HBM의 출하량을 지난해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라는 무서운 목표까지 세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론이 이렇게 추격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해도 또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2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목표치를 세웠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 기술 확산과 신규 고객, 또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HBM의 수요는 사실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와 또 시장 전문가들도 한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1위 지위를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현재 유효한 상황이고요.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번 성장은 단순히 매출 증가다 이런 부분으로 보기는 조금 더 입체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서 AI 수요 확산에 따른 전략적인 매출을 또 확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부가 HBM3에 대한 제품 증신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D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위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이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이런 점에서 경제적 또 산업적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특히나 엔비디아랑 연관이 좀 높다 보니까 같이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죠. 엔비디아가 어제 사실 소폭 좀 오르면서 TP도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반응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좀 열어볼까요? 지금 반도체 투톤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섭니다. SK 하이닉스가 0.37%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26만 8,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냅니다. 0.4% 오름세 시원하면서 7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요한 일정이 25일에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 이 자리에 경제 사절단 자격으로 SK도 삼성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2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반도체 주들에게는 큰 일정이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약보합 정도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2,000계약 넘는 규모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